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네, 오늘은 KB금융지수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한국 부자 보고서 여기 발표돼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코리아 웰스 리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괄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 부자의 총 자산은 56.6%의 부동산 자산과 38.6%의 금융자산으로 구성이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작은 부자는 부동산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금융자산에서 나온다, 이런 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내용 보고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리포트를 하나하나 보고 나니까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그룹에서 2020년 한국부자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약 한 80페이지에 달하는데요. 그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간추려 볼 거고요. 80페이지짜리 분량이 필요하신 분은 KB금융지주를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세세하게 봐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일단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부자의 변화를 보면요. 부자 수는 2.2배, 총 금융자산 규모는 1.9배 증가했더라 라는 내용이 있네요. 한국의 부자는 2010년 16만 명에서 2019년 35만 4천 명으로 2.2배 증가한 수치다. 매년 9.2%씩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에 한국 전체 인구가 매년 0.5% 증가한 것에 비해 부자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그 이유를 요곳에서 찾아보기도 하네요. 매년 GDP가 4.2% 성장했다. 그리고 부자들의 금융자산이 일반 가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지난 10년간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 중 부자의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3%에서 19년 57.3%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네, 증가하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부자의 금융자산은 그러니까 부동산 대비 금융자산이죠. 요거는 약 5대 4 정도로 되겠는데 2010년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니까요. 부동산 자산의 증가세는 2010년대 초반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이 2010년 초반에는 약세였다고 해요. 약세였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10년대 중반부터 강세로 전환되면서 부자들이 부동산 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렸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대비 금융자산은 약 5대 4 정도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 부자들은 또 돈 냄새를 잘 맡지 않습니까? 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러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긴 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자의 주된 부의 원천이 2011년 1순위 부동산 투자에서 2020년 1순위는 사업 수익으로 바뀌었네요. 2순위는 여전히 부동산 투자다. 1, 2순위가 바뀌었고 역전됐을 뿐이지 결국 큰 틀에서 사업을 통한 부동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봐지고요. 2020년 한국 부자의 37.5%가 현재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원천으로 사업 수익을 꼽았다라고 했네요. 사업 수익. 그렇죠. 사업 수익. 2011년 이전에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부동산 투자가 부의 원천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에 비해 2010년대 벤처와 스타트업 붐에 따른 성공 사례가 나타나면서 사업 수익으로 부의 원천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네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투자 성향. 부자의 투자 성향은 10년 전에 비해 안정 지향형이 감소하고 적극 지향형이 증가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내용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안정 지향형은 감소한 반면 적극 지향형은 증가했다. 그 요인이 저금리 시대로 진입하면서 금융자산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적극 지향형 투자 성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했네요. 총 자산 규모에 따라서도 투자 성향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총 자산이 많을수록 안정 지향형은 감소하고 적극 지향형은 증가했다. 이는 자산이 많을수록 더 크게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라 하겠다. 벌어본 사람이 더 벌어보려고 하죠. 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자를 우리가 놓고 볼 때 흔히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부자는 뭐 나쁜 사람이야. 부자는 뭐 불법한 방법으로 부를 늘렸을 거야. 근데 이것은 정말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부자분들을 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과 적극성이 몸에 배 있습니다. 거기에 긍정적인 성향까지 몸에 체득이 돼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또 부자들의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나도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마인드로 공부해보고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성향 이런 것들, 또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하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부자는 10년 전 대면 중심에서 현재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비대면 중심 거래로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투자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에 대한 의존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증가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생각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죠. 네, 이거 아주 좋고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즉, 그러나 내 실력과 직감을 믿고 투자한다. 이렇게 되려면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끊임없는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우리 앞서서도 봤었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2010년 중반대 강세로 부동산이 전환되니까 부자들이 부동산 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렸기 때문으로 봤다고 했죠.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돈이 되는지, 어떤 투자가 지금 주류가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살펴야 하고요. 또 어떤 것이 돈이 되는 투자가 되는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조언도 받고 내가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그런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모습도 내 몸에 체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자산 이전의 방법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뭐 세금적인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뭐 절세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자산을 물려줄 대상으로는 가족 중 자녀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10년 전에 비해 2010년에는 자녀 외 배우자나 손자녀를 고려하는 부자도 크게 늘었다. 특히 손자녀라는 응답의 증가폭이 큰데 2011년 9.2% 정도에 머무르는 것에 비해 2020년에는 31.8%로 22.6%나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자녀들 위주로만 증여를 해주고 자산을 물려주려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배우자 또는 손자, 자녀에게도 증여를 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부자 현황을 보면요. 2019년 말 한국 부자 수는 35만 4천 명으로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2,154조 원에 달한다. 이제 여기서 부자를 그럼 뭘로 보느냐라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한국 부자를 좀 더 세분화하여 금융자산 1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의 자산가, 100억 원에서 300억 미만의 고자산가, 300억 이상의 초고자산가로 구분하여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을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한국 부자를
좀 더 세분화해 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한국 부자를 이 KB에서 연구할 때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한국 부자로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한국 부자의 70.4%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1만 7천 명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서울 및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인구든 어떤 뭐 부자 인구든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역별로 보면 부자의 70.4%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부자 수 증가폭이 크다. 서울 부자는 2018년 14만 5,400명에서 2019년 16만 2,400명으로 17,000명이 증가했고, 경기 부자는 7,000명, 인천 부자는 700명 증가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서 24,700명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영등포구 6개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의 집중도가 높게 났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죠. 네. 아무튼 강남 4구를 포함해서 총 6개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것은 뭐 지가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쪽에 몰려 사는 사람들 자체가 또 부자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측면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자, 자산 중 거주주택 비중이 26.1%로 가장 크고 자산이 많을수록 빌딩 상가를 선호했다. 한국 부자의 총 자산 포트폴리오는 거주주택이 2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비율로 봤을 때 거주주택이 26.1%를 차지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는 고가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주주택 비중이 전년도 19.7%에 비해 6.4%나 상승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어떤 주택가의 상승, 지가의 상승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총 자산이 많을수록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빌딩과 상가 투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뭐 리스크가 있는 수익, 어떤 투자처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거주의 부동산 중 상가를, 주식은 다양한 종목 투자를 선호한다. 한국 부자들 중 80%는 거주주택을 제외한 거주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1주택은 리스크,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차원이고 2주택부터 부동산 투자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에요. 네. 거주 외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는 금융자산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금융자산 30억 미만 부자 중 일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는 37.4%로 가장 높았고 상가와 토지 임야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투자하고 있는 주식 종목은 다양하다. 그리고 부자들은 주식을 연 단위로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자산 30억 미만에서는 포트폴리오 상 중 중장기 투자의 비중이 75.3%인 반면에 30억 이상에서는 80.7%로 높게 났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스노우볼 효과를 안다는 겁니다. 스노우볼 효과, 복리 효과를 안다는 거죠. 금융자산으로 또 부를 이루신 분들은 정말 장기 투자 많이 하십니다. 왜? 스노우볼 효과를 명쾌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자, 한국 부자의 부의 성장 동력. 이 부분 참 재밌어요. 자, 부자의 자산 형상 성장 동력은 연간 저축 여력과 종잣돈이다. 부를 늘리기 위한 성장 동력의 첫 번째는 연간 저축 여력인데요. 이것은 곧 종잣돈으로 귀결되죠. 그러니까 부자 가구의 연간 저축 여력은 평균 7,300만 원이다. 연에 7,300을 저축한다는 겁니다. 생활비 제외하고 뭐 기타 어떤 다른 요소들을 제외하고 연평균 7,300만 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약 600만 원 이상을 저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업으로 돈 벌어서 뭐 부동산, 주식으로 돈을 늘려나간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 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월 600만 원 이상을 저축을 한다고 하면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하고 또 파이프라인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자가 되는 지름길에 들어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총 자산 규모별로 차이가 커. 총 자산 50억 미만 부자 가구의 연간 저축력이 여력이 4,870만 원인데 비해 50억 원 이상 부자 가구는 1억 490만 원으로 2.2배가량 높았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월 60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그런 가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잣돈이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규모의 종잣돈은 5억 원으로 부자들 중 73.1%가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바라보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10%가 수익이 났다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5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10%는 5천만 원의 수익이겠죠. 근데 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10% 수익은 얼마인가요? 50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어떤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처음에 들어가야 될 시드머니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저축하시고요. 또 모아둔 종잣돈을 가지고 열심히 굴려보시는 그 반복된 사이클을 가지고 부를 확장하는 것,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종잣돈, 최소 규모 종잣돈 5억 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조건 저축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저축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일단 우리들은 적은 돈이나마 열심히 굴려보려고 하는 그 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외 자산 형상의 성장 동력은 부채의 활용과 투자자산 배분 전략으로 봤다. 평균적으로 총 자산의 11.4% 정도의 부채를 활용하고 있었다. 네. 자, 축적 자산이 적은 초기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축적 자산이 적은 초기에는 금융자산 중심의 투자자산 배분, 투자자산 분배가 나타나다가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한 이후로는 부동산 자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네, 이 내용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부자가 장기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금융투자처는 주식이다. 역시나 주식이죠. 네, 큰 부자는 주식에서 나옵니다. 자, 부자들이 꼽는 향후 장기적으로 유망한 금융투자처는 주식이 61.6%로 가장 많았고, 그렇죠. 기타 부분은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은 적은 편이다. 주된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해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총자산 50억 이상의 부자가 50억 미만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었고, 50억 이상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흔히 굉장한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10억 이상의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부자라고 봤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10억 원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부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요. 최근에 올 들어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50억 이상의 부자가 되신 분들은 어떤 그런 리스크에 대한 회피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10% 그리고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의 10% 손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다 보니 어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따라 리스크가 큰 해외 자산 투자 의향은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부자의 변화. 부자의 30.5%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소득 감소가 큰 부분은 근로 사업 소득으로 94.3%가 감소를 경험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자, 부자의 27.5%는 자산 가치 하락 경험, 하락폭이 가장 큰 자산은 주식 펀드. 그럴 수밖에 없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변동성이 큰 것 아닙니까? 리스크, 위기가, 외부적인 위기가 오게 되든 내부적인 위기가 있든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역시나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클 수밖에 없죠. 올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장이 폭락했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변동폭보다 주식 펀드에 대한 변동폭은 월등히 컸죠. 그랬기 때문에 반면에 그 하락장에 베팅한 사람들은 단기간에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네. 자, 부자들 중 19%가 시장 변화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 시장 변화에 따라서 리밸런싱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부자가 됐든 아니든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특히 총 자산이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네요. 총 자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50%로 변동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15에서 20%에 비해 두세 배 이상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또 나타나요. 종합 자산 가치 상승을 경험한 부자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에 더 적극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곳에 집어넣어서 어떤 자산 증식을 꾀하려는, 그리고 또 반대로 역으로 그를 통해서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또 봐야 될 것 같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종합 자산 가치 상승을 경험한 부자들은 다른 부자에 비해 3배가량 많이 익절을 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투자도 적극적으로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어떤 성향도 정말 적극적인 성향으로 많이 변모됐다는 것이 나타나요. 그만큼 자산가들이, 부자들은 돈의 속성에 대해서, 자산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과거 10년에 비해서 지금 전문가보다는 내가 직접 공부해서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졌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 한국 국민들의 어떤 그 부자들의 부의 어떤 확대, 내 자산의 어떤 증식에 대한 욕구나 그에 대한 공부량이 많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부자 보고서, 매년 발행이 되는 이 부자 보고서 한번 영상으로 촬영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요, 우리도 부자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서 열심히 모으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사기 위해서는 아직 자산이 마련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띠 쫄라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종잣돈을 가지고 좋은 자산을 사고 꾸준히 모아간다면 여러분들도 한국 부자라고 명명하는 그 클래스에 올라가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부자 되는 삶을 꿈꾸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